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최근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 1회 때 출제가 되었던 노동시장론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론은 뭐 61번부터 80번까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제4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이라서요. 자, 6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인적자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죠. 인적자본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건 나중에 실기 시험에 가서도 많이 공부할 건데요. 자, 1번. 일반적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인적자본 투자 이론과 같은 배경, 즉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이 있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적자본 이론을 조금 비판하면서 내부적 비판을 하면서 나온 선별가설 이론 또는 신호가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링 가설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널링 이론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천적인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자기 결정을 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인적자본 이론은 사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적자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선별가설 이론의 설명에 더 가깝긴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더 정확하게 어쨌거나 선별가설 이론이든 인적자본 투자 이론이든 신고전학파의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틀린 게 있는지를 좀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인적자본 투자 이론에 대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라니까 1번은 아무튼 그렇고 2번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가 많아진다. 뭐 이건 맞죠.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 즉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자녀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2번은 맞고요. 그래서 3번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보다 높은 노동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적자본 투자 이론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사용자는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더 취업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고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증적으로 과연 이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느냐를 실증적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인 것으로 출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문제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적자본 투자량은 내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참 지저분한 말인데 이게 경제학에서 툭툭 나오는 짧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자본 투자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할 때 인적자본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지불해야 될 비용 뭐 이것들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투자 이론 같은 거예요. 투자 이익과 투자 비용의 저울질을 통해서 형량을 통해서 투자 이익이 클수록 이제 인적자본 투자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아무튼 문제의 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정답은 3번으로 보는 게 문제 의도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2번 문제.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로 샵 제도를 연결한 것을 했어요. 우리가 샵 제도는 노동조합에게 가장 유리한 클로즈드 샵,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한 오픈 샵, 그 다음에 이들의 절충인 유니온 샵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확대에 유리한 것은 이제 클로즈드 샵이 제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절충적인 유니온 샵이고, 그다음에 제일 불리한 거는 오픈 샵이죠. 1번이 정답. 63번 고임금 저인건비 전략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낮은 것은 먼 것은요. 자, 개별 임금은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고임금,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은 높이고 대신에 그 외에 주변 그 노무 인건 비용은 낮추는 뭐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개별 임금을 많이 주고 대신에 나머지 노무 인건 비용을 줄여서 전체 인건비는 좀 낮추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임금을 주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고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맞죠? 그러니까 소수지만 이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이런 근로자들이면 이런 개별 근로자에게는 연봉을 막 몇 천만 원씩 줘요. 주는 대신에 그 외 나머지 노무인권 비용을 좀 낮춥니다. 그래서 뭐 교육 훈련 비용도 좀 필요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높은 소수 정예화니까 생산성이 낮은 여러 사람의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수 정예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아주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는 소수의 정예화를 통해서 개별 노동임금은 높이지만 전체 노무인권 비용을 낮추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인건비 절약을 가장 중요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수 정예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거로 가는데 이 속에서 무조건 많은 고용이 아니라 소수 정예를 통해서 전체 인건비를 올리지 아니하고도 생산성 향상, 이걸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걸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하려면 아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을 정답으로 했어요.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은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그 외 나머지 뭐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돼 버리는, 그래서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도 오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자, 63번은 정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64번 문제, 보상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노동시장을 단일 노동시장으로 설명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상이론에 따르면 보상임금이 제공되는 직업과 제공되지 않는 직업 간에는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는 이제 보상임금 격차 또는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했고요.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보상임금이 제공되는 5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공급 시 불이익이 있는 쪽에 보상임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5가지 기준이 뭐냐? 고용의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정성의 여부. 두 번째, 작업장이 쾌적하냐 불쾌적하냐, 쾌적 불쾌적, 작업장의 쾌적도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무기술 습득 비용의 많고 적음이죠. 다과 여부. 그다음에 네 번째 책임 부담의 정도, 책임 부담을 많이 지느냐 적게 지느냐. 그다음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냐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냐. 이 5가지를 보상임금 격차가 만들어지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번 비금전적인 차이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러니까 비금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5가지가 다 비금전적인 차이잖아요. 임금은 똑같은데 한쪽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한쪽은 불안정하거든. 그러면 노동공급자는 똑같은 임금 하에서는 고용이 안정적인 쪽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한 쪽의 사업장은 노동공급시 근로자들이 얻는 불이익,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불이익을 상쇄시켜주는 보상임금을 고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면 보상임금이 제공되지 않는 고용이 안정적인 사업장과는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게 보상임금 격차 이론입니다. 1번 맞고요. 직업 탐색 비용, 금전적 위험, 불안정, 교육 훈련의 차이, 아주 지저분한 지문인데 불성실한 지문이죠. 교육 훈련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육 훈련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인적 자본론에서 얘기하는 말이고, 이거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 비용이죠. 직무 기술 습득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월급을 150 받는데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교육 훈련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와
빵원의 교육훈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노동 공급하겠어요? 예를 들면 의사와 솔밥갈비집 서빙직이죠.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월급 150, 솔밥갈비집 서빙에 월급 150이면 여러분들 월급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대 다녀야죠. 10년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마무시한 직무교육 습득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솔밥갈비집 서빙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10년간의 공부를 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월급 150 받는 의사의 직에 누가 가겠습니까? 전부 다 직무기술 습득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솔밥갈비집 서빙으로 가요. 둘 다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병원 쪽에서는 직무기술 습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노동고급지 불이익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보상임금을 제공해요. 그러면 이제 보상임금이 제공된 결과 의사는 월급이 1,000만 원, 솔밥갈비집 서빙은 월급 15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단일 노동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훈련의 차이라 그러면 안 되고 교육훈련 비용의 차이 또는 직무기술 습득 비용의 많고 적음, 다, 과, 여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인데 2번 직장 탐색 비용의 차이 이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가장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 이건 이제 탐색 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탐색적 실업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예요.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에서 이 탐색 기간을 줄이기 위한 실업의 대책들이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교육 훈련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직업 상담 지도가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탐색 기간이 줄어들면 마찰적 실업자나 탐색적 실업자가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고요. 65번 문제가 간간히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숫자만 바꿔서 큰 의미는 없지만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요. 그 구직의 평균 3개월이 소요돼요. 이 경우 이 이유만으로 몇 퍼센트의 실업이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동력이 10%고요. 10%의 노동력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이게 연간 실업률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실업률 계산할 때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근데 한 번 구직 활동을 하는데 평균 3개월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2분의 3이니까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5% 정도가 되겠네. 그죠? 1번 2.5%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2.5%의 실업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구직 활동이 여러분들 3개월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4개월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분의 4 하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3.3% 정도의 그러니까 10%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하면 4, 30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3% 정도의 실업률이 온다는 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12분의 3, 4개월의 구직 기간이 걸린다면 12분의 4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간혹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객관식에서 문제풀 돌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1번 2.5%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문제. 개인의 노동 공급 시간의 결정이 소득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뭐 자꾸 경제학에 있는 문제를 우리 쪽의 진도 또는 우리 쪽의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막 불쑥불쑥 잘 모르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배경까지.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의 정답이 뭐였느냐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뭐 지문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변형할 만한 능력이 안 되세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 정답이 그때 뭐였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공부량이 막 늘어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개인의 노동 공급 시간의 결정이 소득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 곡선 예산선을 설명해야 되면 이거는 경제학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했어요. 나머지 들러리 지문처럼 읽어두시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 시간당 임금률이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쭉 보시면 4번 여가소득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노동자는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 했죠. 이게 틀렸어요. 무차별 곡선의, 이게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거든요.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4번은 그거를 바꿔치기해서 틀린 집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답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67번 힉스 마샬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쓰지만 이건 경제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쪽에서 예전에 출제됐던 거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그 상관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공부했고요. 이 4가지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정비례 관계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탄력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커진다. 뭐 이런 관계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총 생산 비용 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다. 이런 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린 거 고르면 반비례 관계로 적어놓은 걸 하나 고르시면 돼요. 2번이죠. 다른 생산 요소. 요소 그러는데 이게 다른 생산 요소입니다. 노동은 생산 요소니까. 그래서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 같은 거죠. 대체 관계에 있는. 그래서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예컨대 자본과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에 대한 탄력성이지만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죠.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다죠. 그래서 작게 된다. 틀린 지문. 그래서 이쪽은 다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정답이에요. 틀린 거 고를 때는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비례 관계일 거예요. 문제 68번.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우리가 임금 체계에서 연공급 또는 연공서열급과 직무급을 비교하면서 직무급은 고정적 속인적 요소, 성별, 연령, 학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가치 또는 그 근로자가 보여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체계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이러한 임금 체계인 직무급은 동기부여,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했지만 이런 장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의 기준인 그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 가치나 그 근로자가 보여준 성과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면 자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왜냐하면 직무 가치나 이런 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직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인사 노무 관리가 발전되어야 하고요. 공정한 인사 노무 관리가 이루어져야죠. 그다음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2번에 노동조합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데 직무급 도입은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직무급을 도입할 때 물론 회사가 이걸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그러니까 예컨대 연공급을 쓰던 회사가 직무급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려면 사실은 이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법상으로 보면 이게 노동자들의 좀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는 뭐 노동조합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좀 어렵죠. 허가를 노동조합이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뭐 동의 정도는 요구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허가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써요. 허가는 주로 이제 관청이 허가를 내주는 거죠. 수익적 행정행위 중에서. 그래서 노동조합의 허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로 조건의 변화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노동법상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긴 하죠. 동의. 그러나 허가는 아니다. 그래서 법상 내용까지를 본다면 2번이 여기서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69번 이중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중 노동시장 중에서 근로조건의 우열에 따라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누죠. 그럼 2차 노동시장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이잖아요. 그 가장 적합한 거, 기업 내부의 승진 가능성이 낮아야죠. 낮죠.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결근율이 높아야죠.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고용기간이 짧죠. 3번이네요. 그죠?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70번.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의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뭐냐? 기본급이죠. 뭐 기본급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임금의 구성 요소 그러면 기본급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도입하는 회사 같으면 성과급이 추가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급입니다. 구성 요소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때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 71번 문제.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 그러면 최초 출현한 모습. 그래서 숙련 수공업자들의 배타적 이익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형태, 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 그 다음 72번. 어느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업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응용 문제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죠. 총 인구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총 인구의 분포를 그리고 숫자를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 인구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로 나누겠죠. 미만 인구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금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죠. 비경제활동 인구. 이건 제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2차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활동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와 취업활동은 안 하지만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실업자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준 통계치를 넣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실업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실업률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직전 풀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 요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인구 요거 알고 요거를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럼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40%라는 거죠. 비경제 활동 인구. 여기가 40%고요. 비중이. 그러니까 총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를 100으로 놓는 거예요, 지금. 그죠?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니까. 그럼 이걸 100으로 놓으면 그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40%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54%네요. 여기가 54%죠. 그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40%면 이게 60%일 거 아니에요. 60% 안에 있는 구성이 54%고 요게 6%겠네 그러면. 실업자가 6% 줬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 이건 뭐 끝난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실업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해 보실까요?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요거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퍼센테이지만 만 명으로 생각해 보면 100만 명은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경제활동 인구가 6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만 명인 거고,
경제활동 인구 60만 명은 다시 54만 명의 취업자와 6만 명의 실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의 6%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업률 계산해 보면 그냥 경제활동 인구 60%분의 실업자 수 6%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 나오겠네. 60분의 6이니까 10%가 실업률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0.0%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번이네요. 그 다음에 73번 문제. 던롭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던롭은 노사관계를 새로운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셋이다. 3당사자론을 주장했던 노사정 3당사자론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일정한 목표에 따라서, 즉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은 일정한 룰, 규제, 규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제약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 환경 요인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 특성, 그 다음에 3번에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 다음에 각 주체들 상호 간의 세력 관계,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1번 시민의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롭의 시스템 이론,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시스템 이론에서의 환경 요인 세 가지. 그러면 지금 요거예요. 기술적 환경,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인데 그게 이제 시장 및 예산상의 제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 환경이 각 주체들 간의 세력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노사정, 세 당사자,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74번 문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실업률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 실업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실업의 대책 중에서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면 그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를 늘린다던가 또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경기 부양책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총수요 확대 정책 같은 거 뭐 이런 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가장 거리가 뭔가 그러면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면 직업 훈련을 많이 받아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취업이 잘 되죠. 그러면 이제 실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구조적 실업 같은 거 이런 거 해결하는 중요한 대책이죠. 그래서 노동의 수급 구조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훈련 기회 제공 이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경우는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요, 즉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면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에서 시장에 돈을 막 푸는 정책,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좀 써야 되거든요. 경기 부양책 같은 거. 그러면 총수요 확대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금리를 인하하는 거면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들은 은행에다 돈을 안 넣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은행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시장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금리 인하고요. 반대로 이 실업의 반대가 이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과 케인즈적으로 보면 실업과 반대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경기선으로부터 경기가 다운되는 게 실업이고요. 실업.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죠. 경기적 실업만 놓고 보면 그게 실업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도 있죠. 경기 과열. 경기 과열돼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과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은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면 되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막 푸는 정책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인플레이션, 이거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져서 경기가 과열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제 총수요를 축소하는 정책을 쓰면 돼요. 축소 정책,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면 이거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쭉 빨아들이는 정책을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를 업 시켜주는 정책이죠.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실험 문제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쪽에 있는 인플레이션의 대책을 하나 슬쩍 집어넣는 거지 지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 들어갈 돈도 시중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총수 확대 정책이 되고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세 감면. 그러니까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민들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으로 정부에 빼앗길 돈을 가지고 소비로 나가잖아요. 그럼 또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세 감면 정책도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의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들을 깎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거를 투자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 낙수 효과로서 이제 서민들이 혜택을 입을 거다 그랬는데 기업들이 투자로 나가질 않았죠. 그래서 조세 감면 정책 중에 보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국민들의 세금을 조세를 그냥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또는 인하시켜 주는 정책을 썼던 거죠. 미국 같으면 이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법인세 감면 정책 썼었고요.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조세 감면 정책을 썼었어요. 자, 그런데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건 안 되죠.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려면 정부가 돈을 오히려 많이 써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축소시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2번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75번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의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탄력성이 제일 큰 때, 제일 작은 때, 제일 작은 때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0.1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탄력성이 0.1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3번 지문 같은 거 탄력성이 2이면 이건 10분의 2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탄력성이 0.1이란 말은 10분의 1이 뭐예요? 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이 1% 감소한다는 거고 탄력성이 2라는 것은 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이 20%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력성이 0.1일 때와 2일 때 똑같이 임금이 10% 올랐을 때 탄력성이 0.1이면 고용 감소, 즉 해고가 1%만 해고가 되어지는 데 반해서 탄력성이 2면 20%의 해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해요? 고용이 적게 주는 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탄력성이 적으면 작을수록 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노동수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임금 인상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거 그러면 가장 비탄력적인 거 또는 탄력성의 수치가 작은 걸 골라야 되니까 0.1이 정답입니다. 문제 76번.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어요. 연공급과 직무급 또는 고정급과 변동급, 시간급과 성과급 뭐 요거의 싸움이에요. 1번 지문.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 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틀렸네요. 요거는 연공급의 장점이죠. 그래서 연공급의 장점이 안정 아닙니까? 안정. 그래서 그 안정이 기업에게는 위계 질서의 안정으로 오고요. 조직의 안정. 개별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업들은 전부 다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공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1번 지문은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급의 장점. 2, 3, 4번은 맞는 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77번.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냐. 예, 필립스 곡선은 그러니까 실업과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실업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죠. 그죠? 물가가 없고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이 4번에 있네요. 요건데 이건 잘못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상대적으로는 여기서 객관식에서는 제일 가까운 건 이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노동시장용 문제들이 이렇게 엉망인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됩니다. 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필립스 곡선은요. 필립스 곡선은 지금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고 문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어떤 형태냐면 처음 필립스가 만들었을 때는요. 명목 임금 상승률.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였어요.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 그래서 이게 실증적으로 보면 필립스가 처음에 그 영국 런던에서의 요 명목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이런 그림이야. 아, 이런 그림에서 이제 반비례 관계구나. 필립스 커브라 그래서 이제 PC 또는 필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반비례 관계인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날 필립스 곡선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태그플레이션화에서 립시라는 학자가 립시라는 사람이 이건 처음에 필립스는 변수를 이렇게 놨었어요. 그런데 립시라는 학자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에서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케인즈적인 적극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를 증명하는 곡선으로 필립스 곡선을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립시는 여기 명목임금 상승률을요 뭐로 놨냐면 여기 인플레이션율로 놨어요. 인플레이션율 또는 요거를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필립스 곡선은 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역외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처음 필립스가 만들 때는 이거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필립스 곡선은 립시가 수정한 이 곡선이에요. 근데 이 곡선은 처음 만든 건 필립스니까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름 써주지 립시 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립스 곡선은 의미하는 바 이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과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역외관계니까 그걸 우리에게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필립스 곡선 그러면 요거는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가 역외관계인 걸 설명한 거고 처음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거였고요. 아무튼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4번을 골라주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문제 78번 자, 이 립케라는 학자의 인본적 경제의 의미로 옳은 것은 이런 것이 한번 툭 튀어나온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만 출제가 되다가 한번 이런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된 이론이 출제가 된 거예요. 신이론 중에서. 그래서 립케의 인본적 그러니까 휴먼 이코노믹이라는 거예요. 인본적 경제학의 의미가 뭐냐? 근데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경제학이다 이런 뜻이고 이때 인간 중심적 자본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경제학이라는 것은 기업과 노동, 자본가와 노동자로 보면 노동자 중심적인 경제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노동자를 위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거나 환상적인 평등사회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에 터받쳐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인정하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등의 원칙,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완전히 이데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려서 평등이라는 경제학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본적, 휴머니즘이죠. 휴먼 이코노믹. 그걸 번역한 말이 이제 인본적 경제학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노동자 입장을 반영한
중심적인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네. 그러면 1번 볼까요? 경쟁적 시장의 사회적 형평성. 이게 이제 평등, 배분의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 및 제도가 있는 경제라고 보시면 무난하게 맞고요. 2번은 완전 경쟁 시장에 인간의 존엄성을 끝없이 추구하는, 이 말은 뭐 경제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3번 정부 통제하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4번 현실의 시장 경제 또는 지난 100년 이상의 서구의 자본주의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79번 임금교섭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해서 의존성이 높아져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노동조합, 사용자 측, 노동시장 요인, 정부 중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임금교섭의 과학화나 합리화를 위해서는 임금교섭의 당사자인 노사, 정보다는 시장 요인, 노동시장의 요인들에 중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을 골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0번 문제가 노동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이죠. 노동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노동수요 곡선의 우측이동, 좌측이동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노동수요 곡선상의 수요점의 이동을 그래프로 그린 거죠.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와 노동 수요의 변화를 설명한 그림이네요.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네요.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은 증가하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다음 노동 수요는 증가하니까.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DD처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 수요 곡선상의 수요점의 이동이죠.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임금이 W1일 때 노동 수요량은 L1이며 임금이 W2로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L2로 증가하죠. 반비례 관계니까 동일 곡선상에서. 3번 수요 곡선인 DD는 임금과 기업의 고용량 간의 정해 관계가 성립할 의미한다. 수요 곡선 DD가 뭐입니까?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이면 임금과 노동 수요량과는 정비례, 반비례 관계죠. 정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죠. 음의 관계.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업 판매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 노동 수요 곡선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면 좌측 이동하죠. 그래서 노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상품 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늘어야 되고 그러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만일에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좌측 이동하게 될 거예요. 노동 수요의 변화를 공부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16년 1회 때 출제가 되었던 노동시장론 객관식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